바로 설명해 진행할게요. 오늘은 뭐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는 아마 1, 2번이실 거예요. 일자리랑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이랑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일자리랑 그 사업 개발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전문 인력이랑 사회보험료 안내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뭐 우리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전문 인력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약간 인건비 성격으로 묶여서 하나로 지원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게 사업개발비입니다. 크게는 이 일자리랑 사업개발비는 연 2회 공고가 나오고 지금 공고가 나와서 아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은 상시 채용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인증 기업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 지원인데 이거는 기초경영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대표님께서 뭐 인사 노무에 어려움이 있다 혹은 회계 세무에 어려움이 있다 등등 하시는 내역들이 있다면 저희 사람과 세상에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기초경영 지원 사업이라고 그 회계사님 혹은 뭐 세무사님, 뭐 법률 법무사님, 노무사님 등을 매칭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아직 제가 알기로 횟수가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설명이 끝나고 저희 사랑과 세상에 문의 주시면 담당자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은 인증 기업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공공기관 우선 구매나 혹은 시설비 지원, 세제 지원 혜택, 그리고 모태펀드. 모태펀드 같은 경우는 예비 인증 모두 가능하나 세제 지원까지는 인증 기업만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가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 제도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이 크게 4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진행하면은 가장 질문이 많은 게 이 재정 지원 사업이에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도 되게 많으실 텐데 메모해 두셨다가 제가 이 사업 끝날 때마다 쉬는 시간 가지고 질의응답 받을 거예요. 그때 질문해 주시면은 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채팅창 통해서 받을게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중간중간에는 뭐 채팅창 보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다 끝나고 설명이 끝나고 나면 채팅창으로 넘어가서 같이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플러스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 1인에서 50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또 그래요. 50인까지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50명 신청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물론 최대 신청 인원은 50명이지만 뭐 제가 예를 들어 대표예요.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지금 저는 유급 근로자가 2명이에요. 근데 갑자기 유급 근로자 2명인 우리 내 기업에 일자리 창출 사업은 50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대 해서 뭐 20명을 신청했어. 그러면은 뭐 지원이 될까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원은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인원, 우리 기업이 수행 가능한 인원을 신청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최대 50인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한 게 우리가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게 다 50인은 아닌 거거든요. 이 인원을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설이 또 있더라고요. 이게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0명을 신청한 기업에 제가 갔어요. 그래서 왜 10명을 신청하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차피 반은 깎여서 5명만 지원해 주니까 일단 사실은 5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냥 5명이 필요하니까 절반 깎인다는 전제하에 10명을 신청했다. 이런 답변을 가끔 받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만큼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5월이나 혹은 8월에 신규 사업이 하나가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지금 거의 확정이 되었어요. 구두로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신규 사업을 위해서는 5명의 인원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5명을 신청했어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또 뭐 제조업이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산 라인 2개를 돌리고 있어요. 한 개 라인당 3명의 인원이 필요해서 우리 지금 유급 근로자 6명이 있는데 너무 거래처가 지금 계속 신규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어서 한 개 라인을 더 추가하려고 해. 근데 그 한 개 라인에 필요한 인원이 3명이니까 3명을 신청했어요. 이런 식으로 인원을 설정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요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혹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무엇을 할 건데 혹은 우리가 신규 거래처가 지금 매년 몇 %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원이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접근하시면 뭐 몇 명을 신청하시던 되게 타당성이 있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니까 이만큼을 신청했군. 이 기업은 전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네. 거래처가 상승하고 있네. 그러면 이만큼의 인원이 더 필요하겠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 인원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냥 무작정 지원해 준대 해서 신청하시기보다는 내가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를 고민하시고 이 가용 인원을 어떻게 우리 기업에 활용하실지까지 고민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절반이 깎인다? 이런 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 뭐 3명을 신청했는데 이 기업은 3명 다 너무너무 타당해 하면 그냥 3명 무조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신 다음에 지원 인원을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개시일은 12개월이고 예비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정기간 3년이죠. 그래서 3년 이내 2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최대 3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건조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중간중간 물을 마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이 지원 기간, 이거 빨간색 글씨 설명드릴게요. 우리 보통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3년 이내에 만약에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은 뭐 8월까지예요. 예를 들어 8월 말에 예비사회적 기업은 끝나는데 근데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는 12월까지 근무래. 그러면 8월부터 12월 사이에 4개월이 떠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금 당장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신청했다는 전제 하에 계속해서 참여 근로자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정 기간 동안만 지원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인증을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인증을 신청하지 않으실 계획이다 그러면 지원 사업도 역시나 딱 인증 지정 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만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일자리나 사업개발비 모두 마찬가지니까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이신 대표님들은 혹은 기업들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고 있는지 기간 반드시 보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 수준은 1년차, 2년차 관계없이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면 50% 지원해 드리고 있고 취약계층을 근로했다 하시면 플러스 20에서 7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40직, 연차 모두 동일하게 일반 근로자는 40%, 취약계층이라면 플러스 20에서 60%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취약계층을 고용하세요.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더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라고 해석이 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면 20%를 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고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사회적 기업에만 적용되는 건데 우리 A라는 사람을 채용한 시점부터 24개월, 즉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25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인센티브가 적용돼서 플러스 20이 또 추가가 돼요. 여기 괄호친 내용들. 그래서 취약계층을 근로했는데 그 사람 3년차 되는 25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또 플러스 20해서 최대 80%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말인 즉슨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 계속해서 고용하시면 그만큼 더 지원을 해드립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공고 나 있죠. 그래서 지금 신청 가능하세요. 다음 주까지 신청 받고 있고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뭐 올해 재정 지원도 그랬고 올해 예비사회적 기업도 그랬고 한 4시 한 30분부터는 전화가 되게 많이 와요. 전화가 왜 오냐면 마감일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뭐 시스템이 뭐가 업로드가 안 되신대요. 뭐 시스템이 이제 아예 뭐 작동이 안 한대요. 그래서 뭐 우리한테 그냥 메일로 접수해도 돼요? 이런 질문 와요. 정말 와요. 정말 실제로 시스템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접수 마감일을 보통 저는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여기 계신 지금 벌써 50명 넘게 들어오셨네요.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신청을 하시고 우리 보면은 보통 뭐 다 아시겠지만 서류 보완 기간도 있잖아요. 뭐 서류가 뭐 보완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서류가 있겠지만 어쨌든 핵심은 신청 적어도 전날에는 신청 마감일 전날에는 모든 신청을 완료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당일에 닥쳐서 하시다가 정말 시스템 오류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시더라도 그거는 기업의 책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5월에 지금 접수받고 있고요. 통합정보 시스템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현장 실사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의 지자체 담당자 분과 저희 사랑과 세상 담당자가 나가고요. 아마 지금 저번 차수까지는 계속 유선으로 인터뷰가 진행돼서 아마도 뭐 코로나가 계속 되고 뭐 이러이런 사정이 있다면 아마도 심사는 유선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이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현장 실사 때도 안내 드리지만 심사는 일정이 나오면 여기 지자체 담당자 분이 대표님께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일정 알고 심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추후 약정 체결이나 뭐 채용 예정자 명단 제출 이런 거는 이 이후의 절차는 지자체 주무관님과 진행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참여 대상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핵심이죠. 유급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우리 지금 5월이죠. 4월 말 기준으로 유급 근로자 1명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비와 인증 모두 다 가능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참여 제외 대상이에요. 우리가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일단 유급 근로자, 자체 고용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여기서 말하는 유급 근로자는 4월 말 기준으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서 약정이 해지된 기업.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이건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고가 우리 5월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4321, 네, 올해 혹은 11, 12 이렇게 한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근로자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사실 경기도에는 이런 기업이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는 전부 다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질문도 많이 오더라고요.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이게 뭐냐면 이 참여 근로자라는 말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참여 근로자라고 말해요. 근데 계획이잖아요. 우리 계획서 이따 제가 첨부해서 보여드릴 건데 첨부서 상에 우리 이번에 참여 근로자 5명 신청할 건데 우리 그중에 30%면 2명이죠. 2명은 취약계층으로 고용할 거예요 라고 계획서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보통 우리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고용 계획 비율이잖아요. 참여 근로자 중에서. 그래서 참여 근로자 중에서 고용 계획 비율이 30% 이상일 거예요. 라고 계획서에만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기업이 참여 제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 제공형이다 하시면 취약계층 고용 계획 비율이 50%여야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최대 지원 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아까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 사회적 기업 3년이라고 했죠. 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 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 장기 요양만을 하는 기업들도 참여가 제외되고 그리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뭔가 현장직 이런 기업들은 보통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자리 많이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리고 숲체험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보통 그 겨울에는 좀 비시즌이라서 그런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숲체험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에만 인원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절이고 일시적인 사업만 할 거다라고 하고 뭐 이외에는 뭐 일이 없다. 이런 경우는 참여 제외가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숲체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숲체험이 가능한 시점에는 이런 거라고 다른 겨울에는 숲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기업도 참여 제외가 됩니다. 마지막, 그리고 사업 공고일, 이거 늘 핵심이죠.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 사실이 있는 경우. 고용조정은 언제나 그 공고문에 나와 있죠. 뭐 23번 코드가 있고 26번 코드가 있는데 그중에 중분류, 세분류로 들어가야 되는 약간의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핵심은 고용조정 사실이 있을 경우는 참여가 제외된다는 겁니다. 공고문 자세히 읽어보시면 고용조정 관련된 내용들은 언제나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거는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물론 사회적 기업은 네,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되겠죠. 이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가 신규 참여 제외 대상이었고 재심사에는 3가지가 추가가 돼요. 3가지. 먼저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제외 대상 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 플러스 지원 기간 중에 임금체불 발생 기업, 직전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 우리 늘 사업보고서 저희가 4월에 아마 여기 계신 기업들도 전화 되게 많이 드렸을 거고 그리고 지금 5월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사업보고서 하는 시즌이라 저희가 아마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사업보고서 검토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만약에 미제출했다 하시면 이 기업은 일자리 창출 재심사에서는 심사 제외돼요. 그래서 사실 예비사회적 기업일지라도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반드시 사업보고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신규와 재심사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신청한 기업은 신규고 두 번째부터 신청하면 다 재심사로 신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또 이럴 경우 있죠. 아, 약정 체결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월에 마감이었어요. 그러면 3월 이전에 신청해서 재심사로 신청하셨어야 되는데 상반기 지원을 놓쳐서 하반기에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신규로 해요, 재심으로 해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럴 경우는 일단 약정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신청은 신규로 하시는 게 맞아요.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리스트를 추르륵 봤는데 아마 재참여에 해당되시는 기업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재참여는 이런 거다 정도만 하고 이거 재참여는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이 신규와 재심사로 있었죠. 재참여는 뭐냐면 다시 참여. 즉 우리 인증 기업이 3년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원 기간이. 근데 지원 기간 종료 즉 3년이 종료하고 36개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우리 그 3년 전에 인원과 계속해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하면 다시 참여가 가능해요. 지금 경기도에 재참여 기업이 10개 될까요? 10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인증 3년 기간 동안 일자리 창출 사업을 받고 그리고 3년이 지나고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재참여에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알아두셨다가 참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하면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제가 뒤에 붙임에도 붙여놨어요. 일단 제출 서류는 전부 다 공고문 하단을 일단 보시면 돼요. 공고문 하단에 보시면 서식이 전부 다 붙여져 있어요. 거기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있으니까 전부 다 첨부하시면 되고, 여기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신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들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가 들은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올해부터 재정지원사업 교육은 별도로 바뀌었어요. 드디어 커리큘럼이 바뀌었던데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그리고 유급 근로자 명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청 전월 말인 4월 말 기준으로 유급 근로자 명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재심사부터는 자율 경영 공시에 참여하실 경우 가점 5점이 부여가 돼요. 그래서 재심사일 경우는 자율 경영 공시 참여하시면 가점 5점 부여되고 그거 내셔도 된다. 내시면 점수 받으실 수 있다. 까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업계획서는 뭐 기업명, 대표자 이런 것들은 다 쓰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사업 내용은 우리 기업이 어떤 사업 하시는지 적으시면 되는데, 이게 뭐 기업마다 그리고 사업 내용마다 되게 뭐 방식은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사업계획서나 그리고 내용, 이런 서식 내용 쓸 때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도록 좀 자세히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어떤 사업 하는지 이 사업 계획서만으로도 조금 드러날 수 있게끔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업 내용 쓰시면 되고, 사업 장소는 뭐 어디서 하겠다 쓰시면 되고, 앞으로 어떤 우리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시면 된다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 이 참여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보이시죠? 아마 조금 서류가 작긴 작겠지만 그래도 공고문 하단에 있으니까 뭐 잘 안 보이시면 공고문 하단 참고하세요. 어쨌든 참여 근로자 채용 계획 보시면 여기 다 계획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써주시면 돼요. 우리 예비 1년차, 예비 2년차, 뭐 인증 1, 2, 3년차에 참여 근로자가 몇 명일 거다. 그중에 일반이 몇 명, 취약계층 몇 명일 거다. 이거 작성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다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언제나 뭐 맞을 수도 있지만 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 고민하셔서 관리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여 근로자. 계속 참여 근로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참여 근로자가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참여 근로자 수행 업무에는 우리 유급 근로자 전체의 수행 업무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예를 들어 3명 신청할 거다. 그럼 그 3명이 우리 기업에서 어떤 업무 하실지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근로할 건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다 참여 근로자에 따른 업무, 조건,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 매출액인데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리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올해 뭐 제가 또 기업인데 목표 매출액을 제가 뭐 2억 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 2억 원을 작성하고 그 2억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산출 근거를 밑에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식용유를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식용유를 지금은 오프라인으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뭐 입점 뭐 36.5, 뭐 사회적 경제 스토어에 입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마켓이나 이런 데 다 입점을 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할 거다. 그러면은 기존의 목표 매출액이 2억 원인데 우리 온라인으로는 1억 원, 오프라인으로는 1억 원의 수익을 낼 거예요. 그런 거를 여기 목표 매출액 산출 근거에 적으시면 돼요. 뭐 제가 예를 들어 식용유를 판매한다고 했고 제가 파는 식용유가 뭐 5천 원이에요. 5천 원인데 뭐 지금 현재 오프라인 학교에 몇 개소에 나가고 있고 그 몇 개소에 나가는 걸 12개월로 환산했을 때 연 매출액이 이만큼이에요. 그게 오프라인 매출이 될 거고 온라인으로 하면 또 마찬가지로 5천 원보다는 뭐 유통이 줄어드니까 뭐 3,500원에 판매를 해요. 근데 3,500원씩 소셜마켓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1년 동안 판매해서 연 매출액이 얼마가 나올 거예요. 이게 목표 매출액에 따른 산출 근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뭐, 나 목표 매출에 뭐 2억 원이야. 2억 원 딱 쓰고 떼, 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목표 매출액과 산출 근거를 자세하게 쓸수록 저는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아, 우리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 이 참여 근로자는 어떻게 활용이 되겠구나가 되게 더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업도 이 목표 매출액 쓰실 때 이 정도로 고민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뭐 기업명 많이 보여요. 뭐 청소 업종 하시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산출 근거가 또 나올 수 있겠죠. 청소만 하실 수도 있고 뭐 경비 쪽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청소는 지금 현재 몇 개소에서 하고 있고 뭐 몇 개에서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 뭐 경비가 추가돼서 경비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매출이 얼마일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업 내용에 맞는 산출 근거 내역 그리고 그에 따른 목표 매출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 우리는 어떤 뭐 홍보나 영업을 할 거다, 온라인 마켓에 따른 이런 걸 늘릴 거다 같은 내용들을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에 써주시면 되고 뭐 회계 관리는 뭐 회계사님 맡겨서 혹은 세무기장 맡겨서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내용 써주시고 뭐 수익금 사용 계획 이후에 쭉쭉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업계획서 완성하시면 돼요. 뭐 밑에는 뭐 인증 계획이 있다면 인증 계획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미 인증 기업인 기업들은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이게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이 정도로 쓰시면은 네, 돼요. 신경 써서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계획서가 사실 뭐 실사하시는 분도 보실 거고 담당자도 보실 거고 지자체에서도 보겠지만 이게 심사위원분들은 우리 기업이 한 5분 만에 우리 기업을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되게 많은 것들을 보셔서 그 뭐 근거 자료를 뭐 백그라운드는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사업계획서가 심사위원분들이 가장 우리 기업을 접할 수 있는 첫 단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냥 뭐 세 줄, 다섯 줄 이 정도로 나를 표현한다면 저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꾸며서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은 뭐 심사하는 분들도 그럴 거고 실사하는 담당자분들도 우리 기업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업계획서고요. 작년에는 이거를 제가 안 알려드렸었, 지난 차수만 해도 안 알려드렸었는데 올해는 가지고 왔어요. 그 SVI 측정지표 쓰는 거 다들 막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단 가지고 왔어요. 그 공고문 하단에 보시면 우리 방금은 사업 계획서였고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SVI 측정 지표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많이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른 증빙 서류 어떤 것들 준비하시면 되는지도 같이 안내 드릴게요. 총 4가지. 원래 SBI 측정은 총 1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거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지표는 총 4가지예요.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아마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셨으면 이제 조금씩 메모해 두셨다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돼요. 이 SVI 끝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예요. 여기서 사회적 가치는 제품 서비스의 사회 가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용자의 사회 가치, 뭐 이외에 기타 사회 가치.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면 먼저 제품 서비스의 가치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보통 제가 작년에 다녀온 기업 중에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냥 일반 농산물이 아니라 그냥 뭐 친환경 G마크가 뭐 인증된 그런 친환경 농산물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대신 유통해주는 기업이었어요. 이렇게 뭔가 기업이 제품을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들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 농부들의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러면 생산 단계에서 우리는 사회 가치를 낸 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또 뭐가 있었냐면 올해 다녀온 기업 중에는 유니폼을 제조하는 곳이었어요. 그 기업 작년까지는 그냥 유니폼 제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올해 가보니까 유니폼을 제조하는데 이거 실이 어쨌든 들잖아요. 근데 그 실, 원사라고 그거를 하는데 폐플라스틱 있잖아요. 흰 색깔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흰 색깔 폐플라스틱만 모아서 그걸로 원사를 실을 뽑아내서 그 실을 활용해서 유니폼을 제조하시는 그런 기술을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업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했기 때문에 환경적 가치를 창출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우리 기업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가 별로 아는 기업들이 많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주식회사 펠트대장 다녀와서 펠트대장 보고 얘기해 볼게요. 그 펠트대장은 펠트지를 활용해서 교구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뭐 펠트지를 만들고 나서 남은 짜투리가 뭐 있을 거잖아요. 이거 다 예를 드는 거예요. 남은 짜투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또 짜투리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교구제를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도 짜투리를 활용해서 하니까 뭐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짜투리 하니까 더 생각났는데 그 가죽공예 하는 기업을 갔었어요. 근데 그 가죽공예 하는 그 기업이 딱 그 짜투리 가죽을 활용해서 교구제를 만드는 기업들이었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나면 그 가에 버려지는 그런 재료들이 많다고 해요. 버려지는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의 교구제를, 뭐 키트를 생산한다. 이런 것들도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기업이, 우리는 이런 거 하니까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겠다. 고민하셔서 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생산 단계에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정성적 평가라서 사실 정답은 없어요.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대표님이 혹은 근로자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이 이 제품을 혹은 이 서비스를 생산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구나를 고민하셔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산 단계고 판매 단계는 뭐냐면 우리 뭐 예를 들면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교육 서비스를 일반인 대상으로는 뭐 제가 5,000원에 제공했어. 근데 취약계층분들 대상으로는 할인해서 1,000원에 제공했어. 하면 이 기업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인해서 판매한 거기 때문에 판매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낸 거예요. 이런 경우. 혹은 우리가 뭐 제품을 판매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어치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이 기업은 뭐 A라는 제품이 5만 원짜리인데 5만 원짜리를 판매하면 그 중에 10%의 5천 원의 수익은 언제나 어디로 환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 기업은 이 제품을 판매하는 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계속 환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판매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고민해보시면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는 뭘까요?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쨌든 뭐 공정무역이죠. 뭐 우리 사회적 기업 중에는 카페 하시는 분들 많고 카페 하시는 기업들은 공정무역 제품들 많이 활용하시는데 우리가 A라는 카페에 갔어. 근데 카페에 가서 공정무역 제품을 커피를 마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3세계 어린이 인권을 보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용자의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 기차 여행하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은 무조건 기차를 활용해서만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패키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혹은 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기차를 이용하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되게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 기차 여행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환경적으로 탄소 배출을 절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용자가 사회적 가치를 이해되시죠? 이게 이용자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기업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제품이나 이용자가 우리 기업의 서비스를 혹은 우리 기업의 제품을 이용할 때 어떤 사회적 가치를 낼 수 있지? 라는 걸 고민하신 다음에 정성적으로 적어주시고 그에 따른 근거 자료가 있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뭐 기타 이거는 아닌데 아 이것도 포함될 것 같아 라는 것들 밑에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그 SVI 적을 때는 이것도 해당돼요? 이것도 해당돼요? 라고 궁금해하는 것들은 일단 저는 적으라고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 내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뭐 판단하시는 거는 지자체 주무관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심사위원분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저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가민가 한다 싶은 것들은 일단 다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라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측정 지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예요. 이거는 그래도 조금 간단해요. 사회적 환원 노력도는 내부와 외부, 그리고 기타로 나뉘어요. 일단 내부는 말 그대로 조직 내부겠죠. 이거는 계량화가 그래도 조금 더 가능한 거라서 앞에 것보다는 조금 심플하실 거예요. 측정 대상률 전년도 대비 올해 유급 근로자가 늘었냐 아니면 동일하냐 줄어들었냐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했냐 그렇지 않냐로 점수가 매겨져요. 그리고 구성원 성과급 여기서 말하는 성과급은 뭐 정기 상여금이나 뭐 워크숍 비용이나 명절 선물 뭐 이런 간접적인 내용들 이외에 인센티브 성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진명 너 오늘 이번에 뭔가 이런 프로젝트를 잘 끝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성과급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성과급 이것도 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비 뭐 보통 헬스업 하시는 기업들은 헬스업 관련해서 뭐 교육 훈련비 되게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뭐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가 포토샵은 잘하는데 일러스트를 배우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교육 훈련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줬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교육 훈련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업무에 도움이 되는 뭐 A라는 것들 뭐 교육 훈련을 회사에서 제공을 해줬다. 그거 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다가 내부 운영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 사무실 직원분들도 노트북을 많이 바꿨는데 노트북이 노후화된 그런 시설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유급 근로자들에게 노트북을 새로 사줬다. 이것도 근로환경 개선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우리 작업 환경은 너무 더워. 근데 에어컨을 전부 다 설치해줬다. 이런 것도 근로환경이 될 수 있겠고 뭐 많이 하시는 것 중에는 뭐 공기청정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 아니면 뭐 휴게 공간을 조성했다. 이런 거 전부 다 근로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 비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조직 내부 운영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외부는 말 그대로 우리 금전적으로 투자나 후원이나 기부한 금액들 그러면 기부금 영수증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고 뭐 그 이외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이 있다면 그것도 외부 활동에 해당되니까 거기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뭐 금전적인 건 아니었지만 뭐 예를 들어 제가 또 대표예요. 근데 LED 조명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LED 조명 등기구를 교체해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임직원분들이랑 같이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이 하시는 뭐 김장 행사나 김장 담그기 이런 봉사활동을 하셨다거나 뭐 이런 비금전적 자원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했다면 그거는 기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거 아까 1번이 좀 어려웠지만 2번은 조금 심플하죠? 그 다음 3번. 3번은 더 심플해요. 3번은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수준 혹은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이거 뭐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산시에 보면은 사회적 경제 뭐 협의회가 뭐 예를 들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대표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안산시에 있는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과 뭐 협업을 해서 뭐 MOU를 할 수도 있고 사업을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과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좋은 게 꼭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뭐 할 수 없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기업 간에 뭐 구매나 판매한 실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기 협동조합 어떤 상품 우리가 구매했다. 뭐 이런 것도 구매나 판매한 실적도 협력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함은 예비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이거든요. 이 기업들 이외에는 전부 다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지역사회라고 했을 때 제가 또 안산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안산만 해당이 되냐? 그게 아니라 전국 범위를 의미하니까 더 광범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 1회 이상 그리고 우리 뭐 공공기관이랑 협업해서 무언가 진행했다 이런 것도 되겠지만 뭐 정기적으로 판매나 구매한 실적은 협력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판매한 실적도 인정된다는 거. 되셨고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하고 오실 거예요. 이제 슬슬 일자리 창출서 궁금한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 마지막은 혁신 노력도입니다. 혁신 노력도는 과정의 혁신과 혁신의 결과로 나뉘어요. 이거는 신규 신청 기업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일단 과정의 혁신 먼저 다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통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 우리 기업 지금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데 이거는 진짜 방문 영업이 필요해. 혹은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인 영업이 필요해. 라고 해서 전문 인력을 도입했어요. 뭐 아니면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기업인데 뭐 패션 디자인 관련한 유급 근로자는 있는데 패턴을 제작해서 뭐 굿즈를 만들려면은 시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해. 라고 해서 전문 인력을 도입했다 하면 이것도 과정의 혁신에 해당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9 to 6에 근무하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어해. 우리는 유연근무제를 두자. 좀 뭐 누구는 10시에 출근하고 누구는 8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이거 시차를 좀 조정하자. 이거 제도 개선 노력에 해당이 돼요.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연일에 뭐 사내 공모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내서 만약에 채택되면 그거 신규 사업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사내 제안을 하고 그게 실제로 채택되어서 뭔가 이런 신사업으로 진행을 해. 이런 것도 과정의 혁신에 해당이 돼요. 되셨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새로운 차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 신제품 이거 괜찮을까? 이거 고객 수요를 먼저 보고 경쟁사를 분석해서 보통 신제품 내기 전에는 경쟁사도 분석하고 뭐 시제품이 나오더라도 고객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과정의 혁신에 해당돼요. 이런 것들 과정의 혁신에 적어주시면 돼요. 아마 글자로 보면 활자로 보면은 내용들이 어려운데 또 이렇게 설명 들으면은 또 괜찮으시죠? 네,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혁신의 결과는 뭐냐? 아까 제가 그래서 신제품 뭐 고객 수요 만족도 신제품 이거 만들어 내려고 경쟁자 분석 다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제품이 나왔어. 신제품을 판매했네? 이걸 통해서 수익이 났네. 이거 하면은 신상품 도입 및 수익 발생이 해당되는 거고 우리 이 신제품 나왔는데 이거 고객들이 보기에 괜찮을까? 한번 고객 만족도 해볼까? 해서 해보니까 고객 만족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네? 이러면 고객 만족도 증가율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신제품 남들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로고도 박았고 했는데 이거 특허권이랑 상표권 내야겠는데 하면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원이 뭐 사람이 계속 이용자가 늘어났네. 이용자 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혁신의 결과입니다. 뭐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아닌데 그거 이외에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이건 정말 없었던 건데 새로운 걸 만들어냈다 혁신적인 거 이러면 뭐 혁신 결과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 이 혁신 노력도 지표 4번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기업들은 계속 늘 동일한 사업만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조금의 것들을 찾는 게 아마 어려워서 이 지표 4번을 찾는 건 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여기 또 차관 사항에 맞춰서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적어볼까 하는 것들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딱 50분 맞췄는데 혹시나 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 이용해 주세요. 일단 질문 채팅창 이용해 주시고 지금 쉬는 시간을 11시까지 딱 10분 가지고 채팅창에 다 작성된 내용들 바탕으로 11시부터 2교시 진행할게요. 2교시에 두 번째 수업 때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내용 다 설명드리고 나서 이어서 사업개발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발비는 사회적 기업은 1억 원,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우리 8월부터 우리 약정이 아까 일자리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8월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8월부터 12월 이 5개월 동안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5년 이내 3년,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년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사업 개발비는 사실 이 자부담이 핵심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1회차 신청하면 10%를 지원해 드리는데 1회차 신청하면 자부담이 10%인데 2회차는 20, 3회차는 30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최대 30이라고 한다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 사회적 기업 때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받았어.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1000만 원 받을 때는 20%가 되는 거예요. 이 자부담은 회차가 누적이 돼요. 누적이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이 다 합쳐져서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 일자리 창출 사업 보시면 연차의 개념이기 때문에 예비 사회적 기업은 3년 이내 2년 받으실 수 있었고 인증 사회적 기업은 5년 이내 3년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개발비는 우리가 만약에 예비 사회적 기업 때 3번을 받았어. 그러면 인증 때는 이미 4회차 신청이 되는 거예요. 다 누적이 된다. 자부담이 다 회차가 누적이 된다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되시죠? 일자리랑 예비랑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비 때 받은 모든 회차가 누적되어서 인증으로 넘어와요. 네. 이게 가장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업개발비에서는 누적 회차라는 게 핵심입니다. 동일하게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 참여 대상도 동일해요.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이거 알려드릴게 참여 제외 대상도 동일하니까 넘어가고 이거 사업개발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 분야와 사용 불가 항목이에요. 먼저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신청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용 불가 항목은 일단 인건비, 근로자 관련된 복지 비용, 퇴직 적립금 이런 건 전부 다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에 간 기업 중에 이런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은 문화예술을 하는 기업이었나 그런데 갑자기 앱을 개발하신대요. 그래서 이 앱을 왜 개발하냐 했더니 사업개발비에서 이것저것 지원해 준다 하길래 그냥 한번 신청해 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업은 문화예술을 하는 기업이고 앱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고 그 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앱을 신청하셨죠.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을 신청했다 하시면 이건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유형의 시설,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예를 들어서 제가 상반기 때 갔다 온 기업 중에 CNC라고 해서 재단하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신청하신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구입 비용으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재단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맡기지 않고 직접 다 교구제를 만들 수 있어서 그 CNC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 기계를 구매하는 비용이었으므로 자본재에 해당됐어요. 그래서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해서 지원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기업이 그 CNC를 리스로 했다면 우리가 사업개발비가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 이거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우리가 사야지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장비를 리스만 했다면 그러면 자부담을 50% 조건으로 사업 수행 기간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해요. 이해되시죠? 자본재를 구입하는 비용은 안 되는데 그거를 그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리스하는 거는 가능해요. 이게 차이예요. 되셨죠? 그리고 뭐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이런 관리 운영비는 다 안 되시고 뭐 인사, 노무, 회계, 경영 컨설팅 비용 이런 것도 다 지원받으실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페를 운영해요. 근데 뭐 안에 필요한 그런 뭐 티백이나 이런 것들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그런 재료비 비용들 막 신청한다. 재료비도 지원이 안 되세요. 하지만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되시죠? 그다음에 뭐 회계감사 비용이나 소송 대리 비용 이런 것도 다 신청하실 수 없으시고 뭐 이외에 보험료, 뭐 이런 대출이자 각종 세금 다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불가능해요. 그 보통 거기 HRDnet 뭐 이거 가시면은 국비 지원으로 받으실 수 있는 교육 많잖아요. 뭐 보통 재직자 내일배움 카드도 있고 구직자 내일배움 카드도 있어서 그거 활용하시면은 뭐 프리미어도 받으실 수 있고 에펙 자료도 받아보실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다 신청 가능하신데 이게 만약에 거기 커리큘럼에 국비 지원을 통해 받을 수 있어 하면은 그것도 사용 불가에 해당돼요. 하지만 국비 지원이 아닌 거기에 없는 거다 하시면은 그거는 사용 가능하세요. 저는 꼭 우리 여기 제출 서류 중에 여기 예산 운용 계획서에 다 신청 항목 적으시잖아요. 신청 항목 적고 나면은 내가 신청한 항목이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확인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 교구제 신청하는 기업인데 그냥 교구제가 이게 뭐 잘 운영이 되는지를 뭐 감수를 받는다? 그거를 교수님한테 그냥 받는다라고 적어 놓으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인건비 성격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경영 컨설팅 비용 뭐 이런 데 해당이 되어서 사용 불가 항목으로 인건비성이라서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재 구입 비용도 그 기업도 신청하실 수 없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예비사회적 기업이에요. 5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잖아요. 근데 자본재 구입 비용이 1,000만 원이고 뭐 인건비 관련된 게 1,000만 원이었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이미 1,000만 원은 제하고 3천만 원의 남은 금액으로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청한 항목이 여기 사용 불가 항목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신청 다 하시고 사용 불가 항목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 반드시 해보세요. 그러면 뭐 신청할 수 있냐? 뭐 브랜드 로고, CI, BI 비용, 뭐 그리고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그런 R&D 비용 신청 가능하시고요. 홍보 마케팅 부가 서비스, 뭐 이런 홍보 자료나 동영상, 요즘은 홍보 자료 동영상 제작 되게 많이 신청하셨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신청하는 비용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기업도 있었네요. 뭐 A라는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신제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시장 수요 조사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장 수요 조사 하신 기업 그런 기업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많아요. 문화예술 공연하는 기업이었는데 2019년인가 뭐 새로운 그런 콘텐츠를 하나 만드셨어요. 사업개발비를 활용해서. 근데 실제로 그 19년에 만든 콘텐츠로 20, 21, 22년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신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술 공연 기획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런 걸 계속 활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외에 A라는 제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거. 뭐 개선 비용 신청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CCTV나 LED 뭐 조명하시는 그런 기업들은 뭐 특허 출원이나 인증 취득 뭐 이런 인증 취득 비용도 많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우리 뭐 홈페이지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 혹은 쇼핑몰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홈페이지나 쇼핑몰 개발 구축 비용 신청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리큘럼에 없는 내용들은 교육 훈련비로도 신청 가능하세요.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의하실 건 사용 불가 항목에만 해당되지 않으시면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기업들이 받고 나서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표현을 안 해주세요. 근데 보시면 그 2회차부터는 성과물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 보고서 같은 형태의 서식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전 차수의 보조금 얼마 받았으며 그거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사업 성과물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업 성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지원 사업을 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한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받았어. 근데 홈페이지 뭐 만들었으니까 이제 블로그도 만들까 하면서 또 블로그도 신청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항목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한다 하시면 이런 것도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자본재 리스 말씀드렸죠. 자본재 리스 비용이 구입 비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거 뭐냐면 휴지 제조하는 기업에 갔었어요. 근데 휴지가 보니까 27m짜리가 있고 뭐 30m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롤에 따라서 제조하는 기계가 다르다고 해요. 근데 그 기업은 뭐 27m의 롤만 제조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30m짜리 제조하는 기계를 리스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기계를 리스하는데 2천만 원이래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기계를 구매하는 것도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 자본재 리스 비용으로 신청하였으나 결국 이거는 구입 비용이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렇게 자본재가 리스로 신청은 하였지만 구입 비용이라면 그거는 또 신청이 지원이 제한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제출 서류예요. 제출 서류는 이 서식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서식은 그 공고문 하단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사업 신청서 그리고 뭐 해당되는 게 있다면 넣어주시고 뭐 등기상 정보 증명서 그리고 계획서, 운용 계획서 그리고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사회적 경제 관련된 교육 이수증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 성과 자료 이건 2회차부터 의무적으로 내셔야 돼요. 그리고 뭐 5호랑 6호는 체크하시면 되고 여기 빨강색으로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가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것 때문에 탈락하시는 기업들은 저는 너무나 아쉬워요. 네, 뭐 진짜 뭐 어떻게 너무 너무 아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BI랑 CI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보통 BI나 CI는 디자인 회사에서 해주겠죠? 견적서를. A라는 곳에 가서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B라는 곳에 가서 견적서를 하나 더 받아오셔야 돼요. 이게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A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BI가 뭐 수정은 몇 회 할 거며 뭐 이게 몇 번일 거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1,000만 원이 나왔다. B라는 곳은 뭐 어떤 게 요소가 가미가 되어서 뭐 1,200만 원이 나왔다 하면 이게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가 되는 거거든요. 또 예를 들어 뭐 홈페이지를 만들 거다. 근데 A라는 견적서는 200만 원이 나왔는데 뭐 B라는 견적서는 뭐 500만 원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또 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이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를 보고 예산 운용 계획서상 금액에는 무조건 저렴한 금액을 넣어야 돼요? 라고 이것도 많이 질문하시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예시 중에 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 A라는 기업은 200만 원인데 B라는 기업은 5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A라는 그 200만 원인 이 기업에는 500만 원에는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해외 영업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홈페이지 내 영문도 있으면 좋겠고, 뭐 중문도 있으면 좋겠고, 스페인어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추가할 경우에 500만 원인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의 견적서에는 그 언어가 추가된 뭐 비용이 없다고 쳐요. 그러면 이 기업에게는 500만 원이 더 비싼 견적서이지만 5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견적서와 비교 견적서를 다 받았어. 근데 금액이
뭐 무조건 저렴한 걸 예산 운용 계획서에 넣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동일하다면은 뭐 저렴한 금액을 보통 넣으시는 게 맞지만 금액은 다른데 나는 비싼 거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이 비싼 이 견적서에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이 세부 견적서상 포함되어 있거든. 하면은 비싼 금액으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출 서류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이런 기업이 보통 사업개발비 신청한 기업 중에 한 15%는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제출 서류가 미비한 거예요. 사실 제출 서류가 미비하다는 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개발비를 신청함에 있어서 모든 서류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서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이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를 뽑아요. 그래서 이 제 교환에 빨간색 글씨가 몇 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빨갛게 넣어놨거든요. 네,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죠. 이게 있어야 우리 여기 총 소요 예산이 얼마고 그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 작성이 가능하시잖아요. 가끔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도 없이 금액을 작성하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급해서 견적서를 받지 못해서 일단 그냥 적었대요. 근데 네, 이거는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제출 서류가 미비한 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이거는 꼭 반드시 유념하셨다가 서류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볼게요. 여기 끝이죠. 사업개발비도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뭔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기업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심사위원분들이 5분 남짓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서류 중에 하나가 사업계획서일 거고 예산 운용 계획서일 거고 그리고 견적서랑 이런 거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각 항목별로 좀 나눠서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특허 출원을 내가 신청해요. 그러면 특허 출원은 당연히 뭐 이미 뭐 CCTV에 필요한 뭐를 개발했다 혹은 뭐 LED 조명에 뭐 어떤 시험 인증을 위해서는 이 특허가 반드시 필요해서 특허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근데 특허를 필요로 하는 내용과 홈페이지를 필요로 하는 내용은 다른데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한 문장으로 작성하시면은 이 기업이 진짜 이 항목들이 필요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항목이 너무 성격이 다르다 하면 좀 나눠서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허는 그래서 필요하고 예를 들어 뭐 홍보 광고 마케팅이에요.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 때 뭐 홍보 광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었고 뭐 이런 신규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신규 제품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판촉물이랑 같이 해서 뭐 홍보 마케팅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판촉물이랑 뭐 3단 리플렛을 만들었다. 3단 리플렛은 어디에 비치할 거고 뭐 1단짜리 홍보물은 우리가 판촉물이랑 같이 묶어서 뭐 공공기관에 배송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 기업은 뭐뭐뭐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디에 뿌리겠구나라는 게 필요성과 추진 내용이 촤라락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시로 드렸던 특허가 필요한 내용과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 항목별로 이게 왜 필요한지, 이거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브랜드 로고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뭐 브랜드 로고가 뭐 법인 설립하고 나서 뭐 대표자가 그냥 뭐 이렇게 대표님이 그린 거 이외에는 뭐 브랜드 로고가 없었다. 근데 우리가 뭐 사업이 이제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 뭐 인증도 받았고 우리 뭐 브랜드 정체성 확립을 기업 정체성 확립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거 CI, BI 신청하고 싶다. 그리고 신청해서 BI, CI 완성하고 나면은 우리 뭐 명함에도 넣을 거고 어디에도 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거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활용 계획과 활용 성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장 수요 조사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번에 A라는 신제품이 나온다.
근데 이 A라는 신제품은 기존의 것과는 조금 달라서 그 시제품 자체를 좀 고객들한테 먼저 맛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시장 수요 조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그 시제품은 우리가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 뭐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뭐뭐 어떤 채널을 활용할 거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내가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운용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뭐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그럼 세 항목에 특허 출원을 넣으시고 우리가 받은 견적서랑 비교 견적서상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부담이 우리가 처음 신청하면 10%인 거고 두 번째 신청하면 20%, 세 번째 신청하면 30%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되셨죠? 네, 이게 사업 개발비고 이거 SVI 측정 지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일자리 창출 사업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설명 안 드릴게요. 사업 개발비는 끝났고 전문 인력 이어서 이건 이제 좀 간단하니까 전문 인력이랑 사회보험료 다 설명드린 다음에 질의응답 받을게요. 혹시 그 사업 개발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면 그냥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강의 끝나고 다 답변 드릴게요.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은 예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1명,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2명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이따 나오네요. 이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은 특히 영업이 많이 필요한 기업이다. 영업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기업은 동일 분야에 한해서 전문 인력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영업만 2명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예비 사회적 기업이 상시 근로자가 15명 이상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명 추가. 그래서 총 2명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2명까지 가능한데 만약에 50인 이상 유급 근로자가 있다 하시면 1명 더 추가로 가능해요. 그리고 이 사회적 기업 2명 있다. 근데 고령자를 채용한다 하시면 또 1명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은 최대 4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됐죠? 지원 금액은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한도이고 자부담 같은 경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은 10, 20, 4년도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20, 30, 50으로 올라가요. 상시 접수예요. 아까 그 일자리나 사업개발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고가 나와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 인력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 인력 우리는 너무 필요해서 상시 접수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수원시예요. 근데 수원시에서는 지금 당장 전문 인력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하면은 조금 딜레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전문 인력 신청하고 나시면 꼭 주무관님한테 먼저 뭐 한번 연락 드려서 우리 전문 인력 신청했는데 바로 TO가 있는지 여쭤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시 접수 있지만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신청은 동일하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원은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고 마찬가지로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정 기간 내 2년, 사회적 기업은 3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되시면은 이해가 아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5년 이내 3년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업 분야를 여기서부터 2년 차부터 시작했어. 5년 이내 3년 이렇게 받으셨어요. 근데 IT는 3년 차에 시작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5년 이내 3년인 거예요. 각 분야별로 5년 이내 3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이게 연차 계산은 사실 지자체 주무관님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거예요. 전문 분야는 뭐 경영이 될 수도 있고 뭐 회계 마케팅 뭐 제품 법률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뭐 기타 분야
뭐 최근에 조리 분야 신청하신 기업도 있었거든요. 뭐 조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이 채용일 이전 10년 이내 3년 종사하신 분이거나 혹은 자격 요건이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이거나 학력이 석박사 학위 소지자면 신청 가능해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경력, 자격, 학력을 모두 갖춘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는 이거든요. 그래서 경력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혹은 학력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 인력 참여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아니라 또는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에요. 전문 인력은 되게 심플해요. 사회보험료는 인증 사회적 기업만 일단 해당이 되고 지원 한도는 최대 50명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40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는 192,82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하고 있다 하면은 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자체 고용 근로자에 한해서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요. 즉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 근로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이거는 4년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최대